자, 다시 한번 몸 좀 한번 이렇게 제끼고 나서 시작을 하죠.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과도한 스트레스 그리고 지금 이거밖에 안 하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이 뒤에 반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따라오려고 그러면 스트레스예요. 그럴 때는 항상 뭐 하느냐면 요점만 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아, 여기에 뭐가 있다? 집안 종류, 집안 조사 치내려 부동치마가 있다. 그래 놓고 뭐 해야 돼요? 아, 여기에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령 요것을 또 욕심 사납게 어떻게 합니까? 무리역 지휘반 탄사의 넓은 지역을 개량 탄상바식도 있고 전기저항식도 얕은 층에 뭐 이거 쭉 암기해놓고 뭐라고 했어요? 저기까지 가놓고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걸 다시 암기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뭐 합니까? 이항에 지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아 이게 있구나 이게 있구나 이러면서 요점 모르고 몇 가지만 봐요. 그래놓고 듬성듬성 해놔도 상관이 없어요. 치밀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그러면 치밀하게 합니까? 문제 풀이 때 치밀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틀도 안 짜져 있는데 문제 풀이 때 그걸 왕창 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때는 기가 질려서 그놈이 이놈 같고 저놈이 이놈 같고 헷갈리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지금 뭐만 하자? 포인트만 잘 잡아놓자. 저는 설명할 때 미주알 고주알 할 거예요. 원리를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면 원리 가지고 그냥 따라와요. 그러니까 호흡을 저랑 비슷하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다고 해요. 사람은 공부하는 방식이 하나는 논리 구조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가령 논리보다는 뭘로? 가령 그림 같은 걸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주로 뭘 합니까? 그림 그려요. 말로 설명하기보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미쳐 죽는 거예요. 왜 그림 그리지? 말로 해서 숫자를 풀면 될 텐데. 그리고는 요걸 안 따라오면 자기만 답답해.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대로. 다른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일단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했습니까? 집안조사까지 했네요. 그죠? 이것은 제 머릿속에 있는 체계예요. 근데 이 책은 조금 제 체계하고 조금 달라요. 옛날에 고시동네에서 제가 옛날에는 썼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 있는 그림은 제가 준 그림에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페이지에 지중 응력 분포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지중 응력 분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입니다. 자, 이럴 때 잘 들어두세요. 이제 1, 2월 달에는 이거 설명할 틈이 없어요. 암기식으로 해도 되는데요. 그래도 좀 내용은 알자 이런 얘기입니다. 진도 나갈 때는 그냥 암기식으로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그러면 1분이면 끝나요. 30초이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래요. 제 성질이 못 돼가지고요. 암기식을 잘 못해요. 저는 그냥 이해식으로 해요. 제가 기억력이 2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암기가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착각했던 것이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제가 저를 착각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1970년도 초반에 위인 그러면 어떤 사람이 꼽혔습니까? 강조되었던 훌륭한 사람들. 본받아야 될 사람. 그럼 첫 번째 이순신 장군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 육사를 갔어야 되고. 또 한 사람 또 저는요. 에디슨 전기를 잘못 읽었어요. 그래서 이과로 가야 되겠다. 언제 더 확실해졌냐면 국사를 배우면서 확실해졌어요. 국사를 배우는데 1900 몇 년에 뭐가 있었는지를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숫자에 약해가지고 지금도 병인양요하고 신미양요하고 헷갈려요. 물론 이거 따지면
따져보면 나오긴 나오죠. 그래서 나는 이과인가 보다 하고 이과로 정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대에 가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과 수학도 뭐 그런 대로 뭐 그냥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대학교에 갔더니 문과 애들 공부를 안 해요. 뭐 앞자만 몇 개만 보면 된대. 그래서 책을 넘겨봤더니 암기 과목이 아닌 거예요. 근데 공대는 어떻게 돼요? 이 공업수학을 하려고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이 수식에 대한 암기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속으로 속았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회사 다니다가 이제 조금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어떤 시험을 봤는데 그때 민법 공부를 했어요. 체질이에요. 민법 왜 이렇게 재밌는지? 그래서 세상이 나를 속였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도 민법은 암기식으로 안 했어요. 이해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여기서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기초가 얹혀져 있어요. 자, 기초판을 이렇게 얹어놨습니다. 조금 삐뚤빼뚤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자, 기초가 얹어졌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뭐가 가해졌다? 하중이 가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집안에 하중을 가했으니 집안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것을 지지하기 위해서 반력이 나와요. 그 반력을 뭐라고 하느냐면 자, 무슨 력? 반대되는 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반력을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접지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는 뭐라고 한다? 지중 응력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요즘 책들을 보면 이렇게 하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얘기를 해요. 그냥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지지력의 분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자, 그냥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 지지력이 전부 다 어떻게 되겠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할 수 보통은 어떻게 돼요? 뭐 별다를 게 있겠나? 전부 다 어떻게 된다? 똑같은 지지력으로 지지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압력을 뭐라고 하느냐면 가정압이라고 해요. 실제로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가정압. 그리고 이 흙을 뭐라고 하느냐? 가상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지력이 나오는 토양을 뭐라고 한다? 가상흙이라고 해요.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은 없다. 그러면 모래집안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모래집안의 구성을 한번 생각해봐요. 모래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알갱이가 모여서 지층을 이루죠. 그렇죠? 자, 단단한 집안이면 모르겠지만 느슨한 집안 같으면 자, 우리나라 지금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태가 점토 같습니까? 모래 같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좀 희망사항이시죠? 지금은 조금 뭉쳐있는 것 같긴 하죠? 그런데 일부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천안함 사태 있을 때, 그렇죠? 비상 무슨 위원회가 모여있는데 거기 군대 갔다 온 사람이 10몇 명 중에 몇 명? 국방장관 딱 한 명 빼놓고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이씨. 웃었어요. 그랬더니 요즘 뉴스 중에 어느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는 내각 구성할 때 군대 갔다 오는 사람만 내각으로 구성하겠다. 그리고 이중국적 말고 자국민화 국민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고 부러웠습니다. 적어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군대도 안 갔다 온 놈이 누구 보고 군대 가라는 거야? 말도 안 되잖아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 이렇게
귀퉁이가 있어요. 여기서 힘이 꽉 누르면 자, 여기 있는 모래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견딜 수 있을 때는 버텨줄 거예요. 그러면 근데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될 거다? 옆으로 튀겠죠. 꼭 누구처럼 옆으로 어떻게 된다? 튄다 이렇게 돼. 그러면 여기는 지지력이 크겠다 작겠다? 작아요. 근데 가운데는 어떨까요? 가운데는 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체질하고 비슷해요. 저는 여권도 아직 안 만들었어요. 튈 수 있다 없다? 못 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죽으나 사나 어떻게 해야 돼요? 버텨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지력이 커요. 아시겠죠? 지중응력 분포에 있어서 어디가 크다? 중앙부가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집안일 때? 모래 집안일 때. 아시겠죠? 그러면 단부는 지지력이 어떻다? 작아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자,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암기할 필요가 없지만 혹시 모르면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자, 모래 집안은 가운데가 어떻다? 크다. 사중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말 뜻은 무슨 말이냐면 자, 건물을 이 모래 집안 위에다가 긴 건물을 지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긴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여기 지지력이 다르죠? 어디가 크다? 중앙부가 크고 양단부가 작으니 양쪽 단부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기 쉽다? 이렇게 침하하기 쉽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시루떡 같으면 이런 모양을 가질 수도 있겠네요. 자, 이게 됐습니까? 근데 원래 이제 브리트라니까 취성이니까 뭘로 나타나겠어요? 균열로 나타나겠죠. 균열로. 자, 기억합니다. 이거 지문에서 요 부분이 적어도 2년 걸려서 한 번씩은 나와요. 듣는데 좀 중요할 것 같죠? 예. 그러면 이것이 무슨 집안이다? 모래 집안이다. 그럼 점토 집안은 일반적으로 모래하고 다르니 당연히 어떻게 될 거다? 중앙부는 어떻고? 작고 양단부에서는 크게 지지력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자, 요 얘기도 해봅시다. 그러면 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다 긴 건축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침하가 이루어진다? 중앙부겠습니까? 단부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자, 여기는 무슨 집안? 모래 집안에서 어디에서 했다? 침하가 단부에서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러면 점토 집안에서는 긴 건축물에서 침하가 어느 쪽에서 이루어진다? 중앙부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 아시겠죠? 자, 단부에서 이루어진다. 자, 점토 집안은 점토 집안 위에 긴 건축물을 구축할 경우 단부에서 침하가 일어난다 이러면 맞는 얘기다 틀린 얘기다? 틀린 얘기다. 아시겠죠? 자, 어떤 집안이다? 어디에서 일어난다? 중앙부에서 일어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은 자, 여기까지 아까 집안조사할 때 자, 표준관입시험, 배인 테스트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이 얘기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흙의 성질이 나와 있는데 자, 흙의 성질을 일단 뭐부터 볼 거냐면 요 순서대로 한번 보죠.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모래 집안하고 점토 집안을 비교합니다. 모래 집안과 점토 집안을 비교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자, 이래요. 자, 일단 이것부터 비교해 놓고 그 다음 책에 있는 것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투수성이에요. 투수성이란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물이 어떻다? 통과하느냐 그냥 통과하지 못하고 그 집안 위에 얹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모래는 모래 위에 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고입니까? 아니면 물이 흘러내려갑니까? 흘러내려가죠. 그러니까 이 집안은 투수성이 어떻다?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점토 지반은 투수성이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책에 있는 첫 번째 항목이 뭐였습니까? 동결에 따른 피해죠. 자, 모래지반에서는 그 모래지반 위에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면 겨울철에 이 모래지반은 얼을까요? 얼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봐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러면 얼겠어요? 안 얼겠어요? 안 얼겠죠? 아, 그래도 얼을 텐데 이게 얼어도 자, 물은 이렇죠. 물은 얼면 이래요. 신비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구상에서 물이 중요한 이유는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있다는 근거가 되죠. 왜 그래요? 이래요. 물은 얼면 부피가 증가해요. 9%가 증가합니다. 부피가. 그러면 부피가 증가한다는 것은 똑같은 체적을 가졌을 때 무겁다는 얘기예요? 가볍다는 얘기예요? 가벼워지죠. 똑같은 부피로 하면 체적이 늘어났으니까. 설마 무겁다고 생각하시지는 않겠죠. 예, 가벼워져서 강물을 얼을 때 어디부터 얼어요? 속에서부터 얻는 게 아니라 위부터 옵니다. 보통은 모든 물체는 기체보다 어떤 것이 액체가 더 작고 액체보다 고체가 더 작아져요. 이게 순리예요. 그런데 물만 액체가 아니라 고체, 액체. 그래서 얼을 때 가라앉지 않고 위부터 얼어요. 얼면 이게 무슨 역할을 해줘요? 단열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부피가 줄어봐요. 그러면 얼면 전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게 얼음이 가라앉겠죠. 가라앉으면 전부 다 강물이 어떻게 얼어요? 다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 물고기도 헤엄치다가 얼어요. 그러면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 물고기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톡 갖고 가서 하나씩 잘라내가지고 빼냈더니 그 속에 물고기가 하나씩 얼어있다.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죠. 자,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이 집안에 물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피가 9%가 팽창이 돼요. 그러면 꺼지겠습니까? 솟아오르겠습니까? 솟아올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동결에 대한 피해는 모래지반보다는 어떤 쪽이? 점토지반이 더 피해가 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조금 순서를 바꿔서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지반의 강도를 구성할 때 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두 가지가 있다 이랬어요. 뭐하고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앞에서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마찰력과 뭐가 있다? 점착력이 있다 이랬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모래지반의 지반의 강도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는 뭐다? 마찰력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점착력은 무시가 됩니다. 그러면 점토는 마찰력은 어떻게 되고? 무시되고 뭐가 주다? 점착력이 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었습니다. 이 마찰력을 알기 위해서 무슨 테스트 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테스트? 표준 관입시험을 하고. 자, 베인 테스트를 측정하기 위해서 말이 바뀌었습니다. 점착력을 알기 위해서 무슨 테스트 한다? 베인 테스트 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나머지는 이제 책을 보고 하고요. 자, 이래요. 지반이 있으면 자, 지금 여기 이렇게 큰 아주 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요즘은 일본식으로 하면 다라이. 일본말 쓰기 싫은데 죄송합니다. 여기에다가 모래하고 물을 섞어놨어요. 자, 여기에 뭐가 있고 모래도 있고 여기에 뭣도 있다? 물도 있다. 물. 자, 이쪽은 점토하고 물을 섞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반죽이 밀가루하고 비슷하겠네. 밀가루 반죽하고. 자, 그래놓고 기초판처럼 널판지를 이렇게 대놓고 눌러줍니다. 여기 똑같이 널판지를 대놓고
눌러줍니다. 어느 쪽이 치마가 빠를까요? 어느 쪽이 잘 들어갈까요? 누르면. 점토 지반이 잘 들어갈까요? 아니면 모래 지반이 잘 들어갈까요? 지금 이 생각하신 거죠? 점토라고 생각한 것은 우리가 갯벌에 가면 발로 이렇게 밟으니까 쑥쑥 들어가서 그 생각하셨습니까? 근데 갯벌에서 나오기 힘들 때 거기다가 넓은 거 하나 깔아놓고 이렇게 딱 짚으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자, 넓은 판이라고 그랬어요. 넓은 판이에요. 그냥 뾰족한 판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넓은 판이면 점토 집안에서는 누르면 잘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모래 집안은 누르면 바로 물이 옆으로 배어나와요. 투수성이 좋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밀에 대한 특성은, 앞밀이 뭐예요? 압축해서 누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모래는 뭐가 일어난다? 즉시 치마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치마? 즉시 치마. 그런데 점토는 바로 들어가지 않는다. 왜? 꽉 눌러야 겨우 물하고 점토하고 상분리가 돼서 요 물이 겨우 배어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무슨 특성이라고 하느냐? 장기, 앞밀, 치마 특성이라고 해요. 장기적으로 앞밀에 따라서 뭐가 일어난다? 치마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특성이라고 한다? 장기, 앞밀, 치마 특성이라고 한다. 이것이 무슨 집안이다? 점토 집안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령 여기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었는데 안 보이는 곳에 이 조금 땅속에 여기 모래 집안이 있어요. 여기 점토 집안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모래하고 점토 집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하중이 이 모래 집안까지 미쳤을 경우, 그 다음에 점토 집안까지 미쳤을 경우 무슨 일이 생기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모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영향을 줘서 어떻게 될 것이다? 치마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야말로 바로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애프터 서비스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느 날을 몰랐더니 한참 지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여러 군데서 균열이 생기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잠재되어 있는 위험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어쨌든 자, 모래 집안은 무슨 치마? 즉시 치마. 그 다음에 점토 집안은 뭐가 있다? 장기, 앞밀 치마 특성이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집안의 전단 강도는 모래 집안이 크다. 이건 나중에 보고요. 수수성도 말씀드렸고 마찰력도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요거 하나 볼까요? 모래 집안의 쭉, 자, 동결피해 전단 강도 앞밀 치마, 그 다음에 공학적 지배 성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점토 집안의 공학적 성질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냥 여기다가 한 가지는 뭐냐면 점토는요. 자, 점토의 가장 좋은 특성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 수 있죠. 힘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주면 쑥 들어가죠. 자, 이 제거하면 원상태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들어와요. 자,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변형이 일어날 때 이 변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변형? 탄성 변형하고 또 한 가지 무슨 변형이 있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수성 변형이에요. 자, 영어로는 플라스틱이라고 해요. 플라스틱?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플라스틱을 플라스틱이라고 한다. 합성수지라고 하는 재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찍어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특성을 뭐라고 하느냐면 소성이라고 해요. 우리말로 번역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점토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느냐? 소성적 특성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자, 모래하고 점토하고 다르다고 해서 지금 소성했더니 탄성이 나와 있네요. 탄성적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슨 적이 있다? 특성이 있다? 유동성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점토 지반은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조청 같아요. 조청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물론 달다 빼고 점착력이 있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조청은,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유동성이란 말은 내가 큰 수제로 조청을 이만큼 파먹었어요. 그럼 이 흔적이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죠? 이 녀석들이 어떻게 된다? 서서히 메우게 됩니다. 이런 유동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 얘기는 나중에 생각하셔도 되고, 일단은 요 정도만 조금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투성. 쉬운 것부터 생각하죠. 어느 쪽이 크다? 모래지반. 그 다음, 자, 안밀에 대해서는 누가? 장기 안밀치마 특성이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접지압. 그러면 어디다? 어디가 크다? 사중대. 모래지반은 중앙부가 크다. 자, 이렇게 요점을 잡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액상화 현상. 자, 액상화 현상을 유동화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모래지반에서 간극수압이 상승하고 유효응력이 감소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자, 첫 번째, 액상화 현상은 어떤 지반에서 일어나는가가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랬더니 여기 지금 어떤 지반 얘기가 나와 있어요? 모래지반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 액상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은 어떤 지반에서 일어난 현상이다? 모래지반에서 일어난 현상이다. 첫 번째. 근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자, 이런 말입니다. 자, 모래가 어디에 많아요? 그러니까 내륙에 많습니까? 해안가에 많습니까? 해안가에 많죠? 그러면 이 모래지반과 항상 결부되는 것은 물이에요. 물과 모래가 섞인 지반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단단한 지반이에요? 연약한 지반이에요? 연약한 지반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지반이 있다고 생각하고, 뭐가 있다? 모래가 있다. 모래가 쌀처럼 있는데 이 속에 뭐까지 들어가 있느냐? 물까지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죠? 물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확대해서 보면, 자, 여기 뭐가 있고, 모래 알갱이들이 이렇게 구성되어서 지반의 강도를 무슨 역으로 구성하고 있어요? 마찰력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물이 들어가 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평상시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언제가 문제가 되느냐면 지진 시에요. 지진 시에는 무슨 힘이? 지진력이, 횡력이 확 밀죠. 그런데 자, 한 가지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을 가하면 공기처럼 부피가 줍니까? 안 줍니까? 자, 여기 지금 물탱크가 있어요. 내가 뚜껑을 딱 덮어놓고, 걸치는 뚜껑 말고요, 물에 닿는 뚜껑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위에서 뛰어 올라가고 물을 팍 쳐요. 그러면 부피가 줄어요, 안 줄어요? 그 충격이 나한테 고스란히 옵니다. 물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압축되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비압축성 유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팍 주면 이 물이 갈 데가 어디밖에 없다? 아무 데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부피는 줄여야 되고, 그러면 모래를 밀어내고 이 사이사이로 물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반의 강도는 뭘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마찰력으로 유지되어 있었는데 모래 사이사이가 벌어지니 지반을 받쳐줄 수 있겠다, 없겠다?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모래 지반이 출렁여요. 뭐처럼? 물처럼. 그래서 액상화라고 하는 거예요. 액체처럼
액체의 상태처럼 변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액상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기에 무거운 건물이 서 있다고 해봐요. 이 건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건물은 어떻게 된다? 쑥 가란. 그래서 또 재밌는 일이 뭐냐면 여기 전날 마침 뭘 해놨느냐면 정화조 탱크를 비워놨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렁이면서 이 녀석은 떠오르고 이 녀석은 가라앉아요. 이게 고베대 지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해운대 앞에다가 고층 건물들 막 떼어놨죠. 물론 밑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말뚝으로 박아서 지지시키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건물들은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는 지진이 언제 큰 지진이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액상화 현상은 점토지반이다, 모래지반이다? 모래지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것이 마찰력이 감소한다. 그리고 지지력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유효응력이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얘기다? 지지력이 집안의 지지력이 또는 집안의 강도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넘겨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진해력이 나와 있습니다. 진해력. 자, 기지개 한번 켜봐요. 몸 좀 풀어봅니다. 진해력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까요? 그대로 말을 일단 생각해봐요. 진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다? 집안에 힘을 가했을 때 버티는 힘을 뭐라고 한다? 진해력이라고 한다. 집안이 내력을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력이 뭐예요? 견디는 힘. 집안이 견딜 수 있는 힘을 뭐라고 한다? 진해력이라고 하는데, 자, 집안에 건물이 있으면 이 집안은 1.1mm도 안 움직이고 버티겠습니까? 아니면 약간은 침하를 하겠습니까? 약간은 침하를 하겠죠. 그 대신 건물은 위험하지 않는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면, 자, 25페이지 제일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집안의 허용 진해력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것, 약간의 침하를 허용하면서 견딜 수 있다는 말을 뭐라고 하느냐면 허용 진해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일본식 얘기입니다. 이 허용 진해력의 크기를 허용 진해력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기 정도를. 자, 그래서 일단 그것부터 한번 넘겨서 볼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자, 26페이지 집안의 허용 진해력도 단위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6페이지요. 제일 오른쪽 기탱이 단위 써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거 예? 흔히 보던 단위가 아니죠. 이거 언제 여러분들이 배웠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단위예요. 그랬더니 중학교 2학년을 내가 지금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도 기억 못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물상 언제 몇 학년 때가 제일 어려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은 중1, 2, 3학년 전부 다 어려웠다. 뭐 이런 분도 계실 거고.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래요. 어떤 단위를 쓰냐면 단위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라고 해서 저하고 같은 세대인 분이 몇 분 계시겠지만 요즘은 얼굴을 봬도 나이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엊그저께 인사를 하는데요. 이제 학원의 선생님들이 바뀌었어요. 어떤 학원에 가서 제 선배인 줄 알았어요.
몇 학번이냐고 물어봐서 먼저 자기 학번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저보다 젊으신데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나보다 나이 많은 줄 알았더니 제가 선배입니다. 알아봤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거울이 안 좋은가 봐요. 저는 거울 볼 때 항상 젊게 보이는데 이 사람이 나를 나이 많게 봤다는 걸 알고 나서는 집에 가서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 갔더니 정말 거울이 좋더라고요. 그 거울 봤더니 정말 제 나이가 많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자, 이래요. 과거에는 우리가 지구 많은 시대였어요. 그래서 단위가 자, 중학교 1학년 때 혹시 이런 거 기억나시죠? 어떤 단위를 얘기할 때 무게란 말을 쓰고 어떤 단위를 얘기할 때 질량이라는 말을 썼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무게는 뭐죠? 그랬더니 말은 못하겠어. 그렇죠? 그렇지만 무게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은 이거예요. 이게 무게예요. 뭘 고려한다? 중력을 고려하는 게 무게예요. 아시겠죠? 그렇지만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고려가 없다? 중력의 고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달에 가면 우리의 몸무게가 달의 중력이 지구의 중력보다 6분의 1이기 때문에 6분의 1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덩실덩실 날아가요. 그렇죠? 왜 그래요? 조금만 힘을 줘도 무게가 가벼우니까 거기에 이렇게 몸이 뜨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주 시대이기 때문에 중력을 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중력을 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게로 보편화된 단위는 우리가 뭐냐면 사실은 킬로그램이라고 해놓고 혹시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우신 거 기억나십니까? 여기다가 킬로그램 중이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어떤 분은 기억나고 어떤 분은 배웠나 싶기도 하고 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래요. 이 단위를 쓰는 게 미국 놈들은 어떻게 쓸까요? 이 단위를 여기다 F를 붙여줘요. 그래서 이 F는 무슨 말이냐면 force, 힘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건 누구 단위라고요? 미국 놈들 단위다. 서양 놈들. 그 다음에 자, 일본 놈들은 뭐라고 쓰냐면 여기다가 한자어로 중자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옛날에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킬로그램 중이라는 단위를 썼어요. 옛날에는. 그러면 요즘은 어떤 단위 쓸까요? 한번 찍어봐요. 야, 우리나라 학자들이요. 제발 저도 못했어요. 아이씨, 성질나요. 이렇게 학원에 밤마다 교육을 나오니까 집안에서 발언권이 없어요. 그래서 발코니도 확장하는 것도 제 말빨도 안 먹혔고 사실은 애들 학원 보내기 싫었는데 애들 학원 다닌 것도 여기서 감시를 할 수 있어야지. 자, 어쨌든 이렇게 돼. 우리나라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여기다가 힘이라고 써요. 요거 갖다 썼습니다.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무게 단위를 뭘로 썼다? 킬로그램, 힘의 단위를 썼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무슨 단위를 쓰냐면 뉴턴을 써요. 자, 뉴턴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1kg의 질량, 1kg의 물질을 여기다 힘을 줬을 때 1m/s 제곱의 가속도가 나오도록 하는 것을 1뉴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뉴턴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이렇게 돼요. 1kg m/s 제곱 이렇게 되는 단위가 뭐다? 뉴턴이에요. 근데 머리 아프니까 내버려두고 단위가 이렇다. 자, 그래서 원래는 가령 과거에 집안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1톤/. 제곱미터라고 하는 단위를 썼는데 지금은 무슨 단위를 썼다? 킬로 뉴턴/. 제곱미터라고 하는 단위를 썼습니다. 근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1kg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냐면 기억하시죠? 9.8 뉴턴이에요. 그래서 이 값을 대충 얼마로 보느냐? 그냥 10 정도로 봐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단위는 기본적으로는 거기 킬로뉴턴 퍼 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톤이라고 하는 것은 퍼 제곱미터는 얼마를 갖느냐면 10킬로뉴턴 퍼 제곱미터 정도의 뜻을 가져요. 이해만 해주세요. 암기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왜냐하면 공학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단위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그러면 자, 거기 봐봐요. 경함반. 자, 봤더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기 응력에 대한 허용 진해력도 이렇게 되어 있죠? 얼마로 되어 있어요? 경함반은 4000킬로뉴턴 퍼 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옛날 걸로 표시한다면, 자, 이런 얘기예요. 4000킬로뉴턴 퍼 제곱미터가 옛날 단위로 하면 이건 얼마다? 400톤 퍼 제곱미터다. 무슨 말이에요? 이 집안은 얼마에 대해서 견딜 수 있다? 제곱미터당 400톤의 하중에 대해서는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단한 집안이에요. 자, 그럼 제일 작은 거 한번 봅니다. 모래하고 점토가 나와 있네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00톤, 100킬로 뉴턴 퍼 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은 몇 톤에 대해서 견딜 수 있다? 제곱미터당 10톤의 하중에 대해서는 견딜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허용 진해력 도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뭐부터 하느냐면 순서부터 보는 거예요. 집안의 단단한 순서. 아시겠죠? 봤더니 크기 순서대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부터 있습니까? 경함반. 단단한 안반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무슨 안반? 연안반. 그리고 자갈. 그리고 자갈과 모래와 섞인 것. 그렇죠? 그 다음에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래 섞인 점토. 이것을 롬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가 되어 있다? 모래점토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갈. 그 다음에 여기 끝에는 뭐가 있다? 모래 점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중간에 섞인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어 있고? 자갈하고 모래하고 섞인 것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섞였습니까? 모래하고 점토하고 섞인 것, 이런 말이에요. 자, 이것이 뭐냐면 일반적인 경우에. 어떤 경우다? 일반적인 경우다. 예가 있지만 일단 첫 번째 이 순서를 봐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측정하게 되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앞으로 넘어가 봐요. 앞으로 넘어가 봤더니 24페이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판 제하시험 이렇게 나와 있죠. 평판 제하시험은 이런 얘기입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뭘 했어요? 앞에서 집안조사 했죠. 집안조사를 해가지고 기초를 놓을 곳을 봤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건물을 대충 어떻게 지을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건물의 무게도 대충 알 수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집안이 견디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여기다가 철판을 깔아 넣어요. 제하판이라고 합니다. 제하판을 깔고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수레를 이렇게 얹어놔요. 그래서 유압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아는 걸로 무게를 얹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얹으면 얹을수록 요 녀석이 치마가 일어나겠죠. 자, 결론만 얘기를 합니다. 요 녀석이 몇 밀리미터 치마할 때까지 무게를 얹냐면 첫 번째, 자, 몇 밀리미터냐? 20밀리미터 치마예요. 이것을 총 치마량이라고 합니다. 총 치마량이 20mm일 때. 자, 거기 이렇게 나와있죠? 박스 한번 보세요. 25페이지. 제하판의 크기, 하중 크기, 시험 방법 해놓고 총 치마량 그 밑에 한번 봐봐요. 바로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기 허용 진해력도 이렇게 되어 있죠. 단기 허용 진해력도는 1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총 치마량이 몇 밀리미터에 도달할 때 값이다? 20mm에 도달할 때 값이다. 그러니까 금방 이거예요. 요 녀석의 치마가 일어났는데 몇 밀리미터? 20mm에 도달한 값을, 이 값을 뭘로 본다? 단기 허용 진해력도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값이다? 단기 값이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단기 하중이 가해져서 눈의 하중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뭐 또 있습니까? 데드로드, 그 다음에 라이브 로드. 여기에 뭐가 가해졌다? 눈까지 가해졌을 때 하중을 고려한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고려가 돼. 뭐보다? 그 옆에 박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그 옆에 박스가 아니라 26페이지 보시면 장기 박스 한번 보시면 장기 응력에 대한 허용 진해력도가 나와 있고, 그 옆에 단기 응력에 대한 허용 진해력도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값을 더 크게 고려해? 단기 값을 더 크게 고려한다. 자, 그래서 자, 요것만 봐요. 이거 무슨 시험? 자시험. 또는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직접 진해력 시험. 무슨 시험이라고 한다? 직접 진해력 시험이라고 하고. 자, 뭘 측정을 했습니까? 단기 허용 진해력도를 측정했어요. 어느 때 값을 채용한다? 총 치마량이 몇 밀리미터일 때 값? 20mm일 때 값. 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한번 봐봐요. 장기 하중에 대한 허용 진해력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1번만 한번 보죠. 총 치마량이 2cm에 도달했을 때의 값의 25페이지. 금방 봤던 단기 허용 진해력도 말고 그 바로 밑에 장기 하중에 대한 허용 진해력도를 보시면 1번 총 치마량이 2cm 도달했을 때의 단기 하중이 몇 분의 1? 2분의 1.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여기 지금 20mm 치마했을 때 값이 단기 허용 진해력도인데,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2분의 1을 곱해주면 이것이 무슨 값이다? 장기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힘들면 일단 이것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진해력 시험에 뭐가 있다? 무슨 시험? 재하시험. 아시겠죠? 재하시험을 또는 뭐라고도 한다고 그랬습니까? 직접 진해력 시험이라고도 한다. 자, 이것의 단위는 앞에도 우리가 어떻게 봤었죠? 킬로니우턴 퍼 뭐다? 제곱미터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갔더니 26페이지 보면 무슨 시험이 나와 있습니까? 말이 재밌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여기 지금 단단한 집안이 있어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자, 앞에서 직접 진해력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그렇게 깊지 않은 곳에다가 건물을 지었을 때 여기다 기초판을 놓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기초판이 얼마나 지지할 수 있는지 지지력을 알아보는 시험이 뭐다? 직접 진해력 시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초판의 크기나 기초판의 크기나 기초판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깊은 곳에서는 여기다가 건물을 세우려면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지만, 가령 라멘 구조 같으면 기초판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지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기 연약 집안이에요. 건물 지탱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해주느냐면 말뚝을 지지시킬 거예요. 이렇게 말뚝을 박아서. 뭘 박는다고요? 말뚝을 박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뭐가 중요하느냐? 이 집안의 지지력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중간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이야.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이 말뚝에서 지시되는 지지력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뭘 한다? 말뚝을 박아봐서 측정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 이런 얘기죠. 자, 중간층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건물이 수직으로 서 있으니까 수직으로 박고 쉬지 않고 박습니다. 어디까지 도달할 때까지? 소정의 깊이에 도달할 때까지 말뚝을 박아서 뭘 해보느냐? 추를 떨어뜨립니다. 때려보면 침마가 되겠죠? 이걸 가지고 뭘 알아보느냐? 지지력을 알아봐요. 수식이 있어요. 그러면 자, 무슨 치마량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느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균 치마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 총 치마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최종 치마량. 말이 잘못 나왔어요. 자, 거기 4번. 무슨 관입량? 최종 관입량은 자, 최종 관입량의 결정은 뭘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몇 회? 5에서 10회 타격한 무슨 값? 평균값. 자, 그래서 5에서 10회 그러면 거기 그림에서처럼 어떻게 되냐면 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펜을 이렇게 두면 이 녀석이 쭉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리바운딩 돼요. 그리고 쑥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를 다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한다? 타격한 평균값으로 최종 감량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되겠죠. 뭐 이 추의 무게, 추 떨어뜨린 높이, 그 다음에 관입량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공식에다 대입해서 뭘 한다? 지지력을 알아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사시험 같으면 여기에다 공식을 써놔요. 그런데 주택관리사에서는 이것만 하는 거예요. 말뚝박기 시험이라고 하는 것 과정을 잠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은 2번. 한 번은 전체적인 문제로, 한 번은 요 얘기로. 자, 그 다음 한번 봐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거 다음에. 자, 총 관입량이 얼마일 때? 6mm일 때는 무슨 현상으로 보겠다? 거부 현상으로 본다. 그러니까 여러 번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뭘로 본다? 거부 현상으로 데이터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자, 거기 기본적으로 일단 그것만 보세요. 4번 최종 관입량은 5에서 10회 타격한 값이 평균 치마량으로 하며 타격해서 5회의 총 관입량이 6mm 이하인 경우에는 무슨 현상으로 본다? 거부 현상으로 봅니다. 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시험 문제 나왔던 거 한번 보죠. 예제 3번. 집안자수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보링. 자, 물리적 지하 탐사, 베인 테스트. 4번 압축강도 시험. 5번 표준관입 시험.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말 중에 안 봤던 거 딱 하나밖에 없죠. 뭐다? 압축강도 시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집안조사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쉬었다가 흡파기하고 기초에 관한 얘기 하겠습니다. 자, 쉬시죠.